예, 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강의고요. 예, 오늘은 시험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온라인 시험으로 볼 거예요. 뭐 온라인 시험 뭐 다른 과목도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나 아직 기미가 안 보이죠. 나중에 나아지겠죠. 그래서 2학기 끝나기 전에는 오프라인 강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11월 달? 11월 달은 너무 빠른가요? 뭐 한 10월 달까지 한번 지켜보고요. 당분간은 안 할 것 같고 시험도 온라인으로 보는데 아, 그 투표를 할까 하다가 고민을 두 번 시험을 보면은 이게 2주간 시험을 봐서 제 수업 준비, 시험 준비하시는 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시험은 기말고사만 보고 중간고사도 시험 봐요.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데 저번 학기 때도 미리 시험 문제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다른 시험 뭐 단답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서술형이고 미리 생각을 해보시고 당일날 작성을 하면 되는 형태로 약술형 정도, 서술형까지는 좀 그렇고요. A4 용지 반 페이지 정도 작성할 수 있는 분량으로 해서 당일날 이전에 시험 문제는 알려드리는데 당일날 시험 문제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형태로 할게요. 뭐 기존에 재수하시고 이런 분 아시겠지만 이게 아무리 생활과 법률이어도 법학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용어 자체도 그렇고 개념 자체도 그렇고 좀 헷갈리고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해요. 서술형이나 이런 시험에서는 뭐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당사자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당일날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고 시험을 보라고 하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최대한 동등한 입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미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18일부터인가 시험이어서 가능하면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올려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작성하시면 돼요. 아마 형사적인 문제가 기출이 되겠죠. 민사적인 걸 작성하라고 하시면은 전공하신 분 외에는 작성을 거의 못 하실 거예요. 그거는 뭐 의미가 없고 지금은 그 전까지는 성범죄나 뭐 이런 부분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엔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 과실 비율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문제로 낼까 해요. 그래서 뭐 미리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거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시험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점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기말고사에 어쩔 수 없이 뭐 개별적인 그 점수가 있으니까 시험 문항당 점수에 따라서 차이 날 수 있는데 뭐 열심히 썼느냐 안 썼느냐가 거의 그런 문제예요. 근데 본인 점수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뭐 이신청도 하시고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상대적인 거예요. 정말 열심히 잘 쓰시고 이것저것 쓰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죠. 예, 차점을 안 들 수는 없으니까요. 뭐그 점수가 미비하긴 한데 1점, 2점 이 정도 차이예요. 예, 그래서 기말고사 때 뭐 잘 보시면 다 커버가 가능한데 이 상태로 가면 기말고사도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오픈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픈북 되면 이제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또 덜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죄송합니다. 그 저번보다는 문항수 기말고사 때는 문항수를 좀 더 늘릴 거예요. 문항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픈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험 범위는 그때에 대해서 또 추려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시험 준비는 하지 마세요. 미리 문제 한 번 정도 읽어 오시고 관련 내용이 뭐가 있을까 이 정도 한 번 정도 한 1, 20분 정도 인터넷에 한번 조회해 보셔도 되고요. 나중에 작성하시면서 쓰셔도 되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드릴 거예요. 뭐반 페이지 작성하고 하는데 그게 짧을 것 같진 않은데요. 예.
혹시나 너무 짧을 것 같다, 뭐 시간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메일이나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시간을 정할게요. 뭐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시험 시간 그리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번에 시험 못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점수는 어떻게든 드리긴 하는데 뭐 시험 점수가 낮게 나오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점수에도 한계가 있어서 그래도 시험을 보세요. 이 2주 동안 보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오프라인 시험이 아니고 온라인 시험이다 보니까 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 고려하셔서 시험을 보셨으면 합니다. 예, 다른 시험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제 시험이야. 그 정도만 하셔도 중간고사는 크게 문제 없고, 기말고사 때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만 개념만 파악하시면 뭐 작성하시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좀 지엽적인 거 그런 것도 있긴 해서 다 맞추게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또 수업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95명, 그렇죠. 다 거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법학 관련돼서 공통 과목은 많은 건 130명 뭐 이렇게 또 있으신 것 같고, 100명 안팎인 것 같아요. 전공 과목 몇 과목 빼놓고서는. 아무튼 예, 오프라인 수업으로 해야지 동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할 텐데 온라인 수업으로 하면은 좀 한계가 있어요. 예. 이해를 해주시고, 우선 시험 부분은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시험 끝나자마자 과제물은 내드릴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정말 짧게 써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너무 짧게는 쓰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상관을 못하고 해도. 그래 내용은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분하고 차별화가 되니까. 안 내는 것보다 훨씬 낫죠, 당연히. 안 내는 것보다는 점수 기본적으로 그래 드리는 점수가 있어서 그게 만점하고 크게 차이는 몇 점 차이가 안 나서 그렇긴 한데, 안 내시는 것보다 뭐 당연히 시험 전까지만 내면 돼요. 그리고 그 기간은 충분히 드리긴 하는데 그런 부분 잘 염두하셔서 다른 과목하고 안배를 잘 하셔서 시험 다 잘 보시길 바라고, 그 지금 온라인으로 그냥 하면은 기존에 추석 때 한 것처럼 연휴 때 한 것처럼 온라인 강의 다 올려드릴 거예요. 우선 아니죠, 다음 주, 그쵸?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 또 대체휴일이죠. 예. 그때는 그냥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라인 강의로 올라갈 거고, 그것도 3주 정도 드릴 테니까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아마 민사가 들어갈 텐데 이번에 민사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민사를 가면은 계약관계 관련해서 오프라인 하면은 그 독립영화 비슷한 거 잠깐 보여드리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 오프라인은 못 할 것 같고요. 우선은 오늘 강의는 시험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시작할게요. 저번에 이제 성년 후견까지 할까 하다가 못했죠. 상속 부분 말씀드리다가 그때도 앞에서 또 주저리 하다가 말씀 못 드렸는데, 전 성년 후견 해보고 기타 가사 절차는 뭐 개명 이런 부분이에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개명이야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민등록번호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잘 안 돼요. 도용된 게 입증이 돼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오징어 게임입니다.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없겠죠? 근데 뭐 내용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이런 류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서 저는 봤어요. 추석 때 연휴 바로 시작하는 날 밤에 보기 시작해서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아침 7시까지 밤새서 봤어요.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니고 밤에 카톡방에 단체 카톡방에
누가 올라왔다고 그래서 저 한 DP 정도 되는 분량인 줄 알고 좀 보면 금방 보겠지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길더라고요. 아무튼 끝까지 봤어요. 나중에 또 보기는 애매해서. 오징어 게임 뭐 이거 법률적으로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 그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당연히 이 정도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나중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뭐 깽값 물지 않는다, 치료비 물지 않는 조건으로 싸운다, 뭐 이제 그런 부분 조건으로 내걸어요. 그게 유효할까요? 당연히 무효겠죠. 안 됩니다. 사회상규를 반하는 행위예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여기도 허락은 했죠. 처음에는 뭐 그 부분을 알지 못했으니까 본인들이 사망한다 이런 거는 어차피 예고편에 나오니까 스포는 아니까 그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다 뭐 뒤에 여기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냥 봐서 상관없지만 아무튼 근데 처음에 그 이정재를 비롯한 456 그쵸? 그렇단 몇몇 사람들이 이런 게임에 참가한다는 거에 대한 승낙을 하죠. 승낙을 하고 게임에 참가를 하죠. 그 전에는 약간 모르겠어요. 공유가 나왔을 때 딱지치기를 하면서 10만 원을 이기면 주겠다고 하고 지면은 10만 원을 주던지 아니면은 뺨을 한 대 맞는 형태라고 하죠. 그게 사회상규 위반까지 갈지는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뺨이라서. 근데 뺨을 좀 세게 때리더라고요. 그럼 위반일 것 같긴 해요. 약간 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위반으로 보일 거예요.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폭행이니까요. 수용 가능성이나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게보다는 사회상에서 허락되긴 좀 힘들 것 같긴 하죠. 또 모르죠. 이제 애들이랑 만약에 뭐 애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뭐 미성년자는 어차피 계약관계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걸 좀 배제하고 애들이랑 했을 때는 애들이 때린다고 하면 뭐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용인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 단계에서도 당사자들끼리 계약이 성립이 된 거죠. 계약이 성립이 돼서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나중에 돈을 받고 이제 헤어지면서 계약이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서 제가 연락처를 받죠. 연락을 하고 게임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에 참가를 했는데 게임은 진행이 되는데 죽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만약 이 계약이라고 하면 이 게임에 참가하겠다는 승낙을 하고 거기 뭐 호스트죠. 호스트가 청약을 한 거죠. 계약의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고 그 계약 관계가 성립됐다는 전제 하에 간다고 하면 사회상규상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고 그냥 배제시키고 그러면 이정재나 아니면 관련자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차고 취소를 할 수 있겠죠. 차고였다고. 이게 죽는 건 줄 알았으면 안 했겠죠. 살아서 뭔가를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의 참가했을 테니까요. 중요 사실에 대한 착오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그냥 일반적인 민사상 계약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취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사기도 가능할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는데. 근데 뭐 어떤 이득을 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숨을 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부분보다 착오 취소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이후에도 이제 나가죠. 나갔다가 다시 게임에 참가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상규상 위반된 행위로 이 게임 자체는 다 계약 자체로 보면은 무효예요. 이 게임을 뭐 만들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럼 뭐가 될까요? 이
그 우선은 사람을 죽이는 거는 그 밑에 그 저 세모 한 직원들이라고 그래. 뭐였죠? 아무튼 그 사람들이 죽이죠. 예, 자기들끼리 죽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적도 이렇게 하면은 스포가 되니까 우선은 아무튼 기본적으로 죽이는 사람들은 저 세모의 직원들이에요. 예. 직원들이 죽이는 거를 위에서 지시를 하는 거죠. 다 살인의 공동정범이에요. 공범이에요, 그냥. 게임을 통해서 한다는 것 빼고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처음에 그 가담하고 이 사람들이 오는 거를 도와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나중 게임에서 뭐 패하는 사람은 이건 정해져 있는 게임도 있는 거고 당연히 예견 가능성도 있고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테니까 그때부터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도 난리여서 뭐 요것 가지고 뭘 얘기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다른 얘기를 하고는 싶은데 이게 다 스포가 돼서 해드릴 수는 없고 그건 당사자들의 계약관계가 무조건 유효한 건 아니다.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견으로 들어갈게요. 이 얼마 전에도 9월 중순인가 그때도 그 TV에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윤정희 씨. 저도 잘 아는 배우분은 아니에요. 제 나이 때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모르실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저한테는 이제 부모님 세대, 여러분한테는 할아버지, 조부모 정도 되시는 분한테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름은 알고 저도 얼굴 정도는 아는데 이분이 프랑스에 있던가 그렇죠? 후견인을 신청했는데 형제자매는 자격 없다 뭐 이러고 여러 가지 법적인 쪽이 대치되는 상태예요. 뭐 지금 치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뭐 후견인 이 문제로 인해서 후견인의 뭐 이중성 자격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나 봐요. 계속.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이거는 뭐 내막을 알 수는 없으니까 이런 후견인 지정 신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뭐 이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재산관계가 많이 얽히긴 해요. 뭐 후견인으로서 뭐 학대를 하고 이런 경우는 많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가능성이 있으니까 후견 감독인도 있어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래서 지정을 해서 뭐 적절하게 후견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살피고 있는데 근데 그게 쉽진 않을 거예요. 보통 후견인이 되는 게 가족관계에서 많이 돼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딸하고 본인의 딸하고 형제자매예요. 그런 부분이어서 다 감독인이 커버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분쟁이 계속 발생이 해요. 특히 후견인 신청할 때는 그 공동상속인이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후견인의 피후견이죠. 성년 후견의 대상이 되는 그분의 상속인들이 있으면 상속인들의 동의까지 받아야 돼요. 이게 동의를 받는 이유는 당연히 상속 문제는 재산 문제죠. 재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동의를 안 한다고 하면은 당사자들끼리 문제가 있는 그 성년 후견인이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분쟁이 야기될 수 있어서 미리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신격호 조양래 때 당시에 이제 성년 후견 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그 뭐 저희랑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는 연결은 안 되긴 해요. 여기는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어떻게 보면은 승계 과정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 후견이 되면은 후견인이 지금 그 관련 지분이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근데 무조건 처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마음대로 처분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허가를 얻어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처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 뭐 당연히 후견 업무로서 하는 범위 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승계자들을 주식 관련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지분 전량은 뭐 여기는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죠. 나중에 이런 게 좀 많아요. 이제 사망하고 난 이후에 뭐 분쟁이 되는 것들이 뭐 재산 관계에서 부동산이나 이런 걸 처분을 해요. 그리고 누구한테 증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증여나 이렇게 처분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건지 아니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건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침해였다고 그러면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효가 될 수는 있겠죠. 그걸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데 살아생전이면은 뭐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살아계실 때가 아니고 사망하신 이후에 이런 부분을 입증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워요. 그때 당시에 뭐 진단서나 의료기록이나 이런 부분으로 현격하게 다 나와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료감정 등을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이런 부분까지 다 살펴봐야 되고 해서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종종 이런 일이 있긴 해요. 특히 재산관계가 좀 많이 복잡하신 증여나 이런 걸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도 뭐 대부분 어느 정도 입증은 다 가능하니까요. 뭐 자필로 서명 날인하고, 요즘에 인감 띄는 것도 어렵잖아요. 인감도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부동산 매매용으로 딱 명확하게 그 부분을 표시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인감 도장만 가져가면 인감 증명서를 다 떼어줬어요. 요즘엔 뭐 인감 도장이 없어도 사서명 확인하는 그런 방식이 있기도 하고, 그거는 뭐 명백하게 본인이 가야 되니까요. 인감증명서도 본인이 안 가면 잘 안 떼어주죠. 특별한 사유나 이런 게 없으면, 진짜 후견인이 지정돼서 후견인이 발급받는 경우나 법원에 허가를 해서 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 자체가 어려워요. 그게 맞겠죠. 당사자도 아닌데 이게 뭐 임의로 막 떼면 되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은 타인 명의로 대출 다 받을 수가 있었어요. 물론 사문서 위조입니다. 당사자 허락 없이 인감증명서 그냥 가지고 가서 당사자한테 위임받았다고 하고서는 대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대부업계요. 대부업계는 그런 거 확인 별로 안 하고 합니다. 요즘에야 다 하죠. 요즘에는 다 녹음까지 하고 뭐 공인인증서로 하고 뭐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제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누구 부탁에 의해서 뭔가 해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해 주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게 금전적인 거에 관련된 거는 특히나 웬만하면 해주지 마세요. 뭐 그게 이런 경우에요. 보통 많은 경우들이 대안을 해줄 거다. 대안이 어떤 거냐면, 내가 이 돈을 여기서 빌릴 건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대신 좀 빌려달라고, 본인 이름으로. 이걸 며칠 있으면은 내 신용이 회복돼서 그 금액을 다 갚아주고 내 이름으로 돌릴 거다. 그러니까 대출을 자기 이름으로 돌린다는 취지인데, 그럴 거면은 며칠 있다가 그냥 본인이 하면 되죠. 그쵸? 뭐 지금 신용이 안 돼서 그런다. 그러면 신용이 지금 되는데 뭐 일주일 있다 될까요? 한 달 있다 될까요? 신용 회복이 그렇게 빨리 되나요? 개인 회생 파산해가지고 나중에 정상적으로 금융거래 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웃긴 건 대부업계 그 작업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이거 이렇게 돌려서 하면 된다. 근데 그게 뭐 차라리 그냥
지인한테 돈이 들어가가지고 실제 돈이 쓰이긴 했다. 그 사람도 뭐 그 대부업체나 이런데 작업해주는 작업 대출업체나 이런데 말 듣고서는 그대로 했을 뿐이고 실제 돈은 들어와서 썼다. 뭐 이러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거의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데가 관련이 돼 있으면 그 돈을 다시 대부업체로 보내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신용을 회복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그 돈을 회복한 신용을 가지고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고 그래요. 누가 봐도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급박해지고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돈 구할 데가 없으면 그렇게 합니다. 뭐 바보 같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급박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죠? 뭐 당장 병원비가 필요해요. 누가 아파요. 이 병원비가 없으면은 진짜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 같아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온전한 정신에서 판단해서 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항상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는 걸 생각하고 계시면 그래도 좀 비껴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걸 노리고 하는 거라 금액이 안 큰 경우도 있어요. 근데 2, 300, 뭐 500, 뭐 이런 거는 한 달 열심히 하면 갚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또 대출 이자도 세죠. 그리고 꼭 그럴 때는 돈이 안 모여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자주 잘 모여서 크게 문제 없이 생기면 좋겠는데 다 갖고 그냥 이자가 좀 비싸더라도 그냥 갖고서는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꼭 이런 식으로 뭔가 대신해달라, 명의를 빌려달라,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단순히 그냥 명의만 빌려주면 뭐 100만 원 준다고 이래요. 그 사람이 100만 원 괜히 주겠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준 겁니다.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더 이상이 아니죠. 한 적이 없으실 테니까 혹시 그런 부탁이 오면은 거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건 작년이죠. 작년에 여동생이 부의 성년후가 심판을 신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 기사들이 종종 이런 게 나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분 또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분이신가 모르겠네요. 그 저희 때는 그래도 좀 유명하신 분이셨으니까 유진박이라고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참 많은 고초를 겪으셔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성년후견 결정이 났어요. 근데 한정후견이에요. 일반 성년후견보다는 범위가 좀 축소된 범위네요. 어머니의 지인 A씨가 법률대리 후견인으로 B복지재단이 선임된 거예요. 재단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재단,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나 이런 그 일반 개인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이건 부족한 거예요. 상실한 건 아니에요. 성년 후견 제도가 뭐 이게는 사무처리가 부족한 사람들 이게 포괄적으로 말하니까 이런 거고 사무처리 능력이 결렬이 돼야지 뭐 거의 성년 후견이 나오고요. 여기는 지금 한정 후견이라서 우울증 등 인해서 다 받아들이진 않고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돼요. 사기당하고 뭐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뭐 매니저하고 문제도 있었고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좀 힘든 상황이었긴 해요.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일을 뭐 뉴스나 이런 데서 좀 보도가 되긴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 성년후견 심판으로 해서 개시 결정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선 기사 내용은 이 정도로 보고요. 다음 시간 뭐 성년 후견으로 그러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